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전 세계 118개국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됩니다. 조금 전 뉴질랜드와 피지 대사관에선 국민의 선택이 시작됐는데요. 쿠바와 룩셈부르크 등 일부 국가엔 투표소가 처음 설치됐습니다. 첫 소식 신경희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 재외국민 투표 유권자 수는 총 25만 8,254명으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 22만 6,162명보다 약 14% 증가했습니다. 대륙별 유권자 수는 아시아가 약 50%로 가장 많고 미주가 약 30%, 유럽이 약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선관위는 각국 외교공간 등에 총 223곳의 투표소를 운영하는데 쿠바와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 등 4개국에도 처음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철저한 선거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대응팀을 확대 편성을 했고요. 각종 부정선거 음모론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외 파병 부대인 레바논 동명부대와 우간다 한빛부대에도 투표소를 설치해 장병들의 투표권을 보장합니다. 재외국민 투표를 하려면 여권 등 본인 확인 증명 수단이 필요합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투표지에 18일 사퇴한 구주화 후보가 기입돼 있어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한국 시간 26일 낮 12시까지 진행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경기도를 돌며 이틀째 수도권 표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진짜 빅텐트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고 유세 현장엔 방탄 요리까지 등장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테러 대비용 방탄 유리 뒤에서 선거 연설을 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여러분이 걱정을 하신다니까 제가 답답하긴 하지만 좀 갇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이틀째 수도권 공략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의정부를 시작으로 고양과 파주, 김포를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재외국민 투표 첫날을 맞아 해외 국민들과 화상 간담회도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어제 서울을 돌며 다양한 수도권 유권자의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중구의 대한노인회에서 시작해 용산, 영등포, 마포까지 한강벨트를 훑으며 국민 통합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호 의원과 민주당에 입당한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의 지지 연설 등이 이어지자 이 대표는 진짜 빅텐트는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앞서 대한노인회를 찾아선 선배 세대의 지혜와 해안을 전수해달라며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낮은 노년층을 상대로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부산에서 첫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들어가지는 않고 김 후보와 따로 개별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 합류를 거부해온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부산 광안리를 찾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 개시 8일 만입니다. 다음 주 중에는 시민들을 만나 뵙고 서로 소통하는 그 과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당 선대위에 합류하는 대신 현장에서 시민을 만나며 개별 지원 유세만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자 지원 유세엔 나서기로 했지만 당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극단 세력과의 절연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친한계 인사들도 한 전 대표의 선대위 합류엔 아직 미온적입니다. 당내 반응은 엇갈립니다. 당 지도부는 긍정 입장이지만 내부에 있었던 어색한 감정들 또 갈등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난 주말을 계기로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따로 하는 유세가 누구를 위한 건지 국민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조속히 선대위에 합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내일은 대구, 모레엔 충북 청주와 강원 원주를 찾아 지원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 후보는 오늘 서울 강서와 경기도 하남 등을 돌며 수도권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만나고 전남대를 찾아 호남 지역 표심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어제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호남을 찾았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왜 좌파 우파라 됩니까? 그냥 파하면 안 됩니까? 양파할래 양파. 나 양파요.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어르신들의 건강을 국가가 챙겨서 자식 눈치를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 눈에 눈물이 납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 바로 청년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너무 고맙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에 방탄유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동식 방탄유리라고 하는데 네네. 대선 후보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그간 어떤 이재명 후보를 향한 테러 네. 위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것 때문으로 당연히 보이는 상황이고요. 다만 정말 심각하게 테러 위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은? 만에 하나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지금 사실상 차기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변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신변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어떤 광장의 정치가 굉장히 과열이 되고 그다음에 유튜버들에 의한 정치적 확증 편향성이 굉장히 커지고 거기에서 정치적인 선동들도 난무하는 가운데서 자칫 순간에 잘못 생각하면은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들도 꽤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최근에 정치적인 테러도 꽤 많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세 현장에 후보가 나간다는 거는 유권자들과 직접 마주하러 나가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유권자와 후보 사이에 저렇게 어떤 가림막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 게 조금 어색하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정말 후보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저는 뭐 충분히 저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과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이라는 거에 실체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드물게 그 총기 관리가 잘 돼 있는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총기 휴대 반입 어떤 것도 금지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더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되던 때가 2007년 이명박 후보입니다. 그때도 저런 일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 위협은 있었지만 예. 그걸 현실적으로 뭐 방탄유리를 설치할 만큼 그거는 없다. 물론 후보의 안전이라는 거는 2007년이나 2025년이나 똑같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데 저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데 문제는 그 테러 위협이라는 것이 민주당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경찰에도 구체적인 그 테러 위협 제보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것이 과연 정치적 의도는 없느냐 하는 부분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하튼 지금 현재로서는 뭐 참 이례적인 장면이다. 저게 유리라지만 궁극적으로는 유권자와 그 거리감을 두는 그런 이미지를 오히려 예.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정치적 의도는 결국 국민의힘
진영 쪽에서 나를 뭐 테러를 가하려고 한다는 뭔가 이미지를 유권자들에서 심어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예. 지울 수 없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후보가 방탄유리를 세워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왜 좌파냐 우파냐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나는 양파하겠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 둘 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걸핏하면 사실은 내란 세력, 뭐 발본색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내란 세력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과 아니면 뭐 김문수 후보 지지 뭐 이런 계열로 보입니다. 자, 그래놓고 양파라는 개념은 국민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른손과 왼손이 지금 하는 행동이 서로 다르다.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공약 그 자체보다도 그 공약의 진정성 이런 부분은 뭐 일찌감치부터 의심받아 왔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양파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국 진정성의 문제라는 얘기십니까?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된 이후로 국민 통합을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예. 그 메시지 일관성을 계속 가져가고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계속 내면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그거와 반대되는 어떤 행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일관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일단은 박수를 쳐주면서 지켜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일관되로 하다가 그것에 반하는 언행을 할 때는 과감하게 또 비판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서울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네. 김 후보 유세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김 후보의 유세나 메시지도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태도도 굉장히 좋아졌죠. 과거에 대한 태도도. 그렇지만 문제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미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메신저 자체가 거부되면은 그 메시지의 효과는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좋은 것보다 메신저로서의 자격, 인정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우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일단 내부 전열을 잘 가다듬고 가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원팀으로 가는 분위기는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도 일단 유세에 합류를 하기로 했고 또 홍준표 전 시장 하와이가 계시는데 거기 특사단을 파견해서 지금 설득조를 파견을 해서 좀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어떤 입장이 아직 홍준표 전 시장의 입을 통해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요. 근데 이제 선대위 합류는 지금 미지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를 한다고 하면서 선대위에는 못 들어가겠다는 그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저는 혹시라도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받기에 딱 좋은 행동이다.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 지지선을 어차피 지금 김문수 후보의 당선에 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언행을 하는 게 전 맞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뭐 별동대식으로 유세를 한다고 하는데 그 유세 내용이 과연 자기 정치냐 아니면 김문수 후보 지원이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분명한 입장. 뿐만 아니고 이제 선대위 합류를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일단 하와이 특사단이라고 하는 김대식 의원의 입을 통해서는 예. 뭐 김문수 후보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는 뭐 하지만 보수 대통합을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과연 그런 언행을 앞으로도 할 것이냐 은퇴했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거는 조금 더 홍준표 전 시장 본인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조금 더 네. 해보면 그러니까 말씀은 유세 지원을 할 거면 네. 그냥 확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근데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부차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정치인한테는 자신의 가치관, 정치 철학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보수의 가치는 법치입니다. 법치와 헌정 질서 수호 뭐 예. 이런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가치를 중심으로 본인을 정치적으로 뭐랄까 세일즈를 하는데 그와 어긋난 지금 후보가 나와서 거기에 동조를 하면 그 가치 대의 명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생각하는 정치관과 거예요. 맞지 않는 부분이 김문수 후보에게 네, 있으니 그렇죠. 예. 그 부분. 그래서 공학적으로 힘을 보태는 건 하겠지만
그렇게 맞지 않는 것까지 내가 전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은 보기가 힘들다라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 보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토론회 일정을 마치고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호남에서 이틀째 유세를 이어갈 예정인데 이준석 후보 일정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지역적으로는 어차피 대선 후보기 때문에 전국을 다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제 지지 유세를 하는 거는 뭐 그건 맞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준석 후보의 일정을 보면 대부분 뭐 무슨 대학에 가서 학식, 학교 급식을 뭐 같이 먹는다든가 주로 청년층에 좀 집중돼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거는 대선에서 이번 대선에서 내가 꼭 당선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이진 않아요. 청년층의 확고한 지지를 그 본인이 그 뭔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면 이준석 후보가 과연 그 지금 뭐 지역이야 뭐 그렇다 쳐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청년층 뭐 이런 부분은 이번 대선이 과연 목표인가 하는 부분에 굉장히 의문을 남기는 그런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층 지지 호소에 다소 좀 국한되어 있는 모습이 아쉽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나름 영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보수 후보가 지금 못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런 확장성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어. 당신은 제대로 가지 못하는 호남에 나는 가. 그리고 당신은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청년층과 나는 소통이 돼. 이런 거는 확장성과 차별성이라는 걸 강조해서 나중에 단일화 국면이 실제로 있다면 그때 본인의 어떤 경쟁력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리고 강조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공방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양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원가 120원인 것을 마치 약 8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리던데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마치 커피 사장님들을 뭐 폄훼하거나 물정을 모르는 거나 이런 식으로 공세를 펴는 것은 그거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요일 밤 토론회에 나와서 이게 뭐 어떤 맥락을 좀 봐달라. 그리고 원두 값이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원가를 얘기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좀 설명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 잘못 얘기했다라고 사과하고 하면 될 일이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과 함께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고소고발전으로 가면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좀 이 커피 원가 발언을 좀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발언이라는 건 맥락과 상황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좀 과장된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딱 떼어가지고 비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저한테 아주 강한 어떤 주장을 하는데 저는 동의가 안 돼요.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아이고 아버지 말씀도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말씀도 맞아요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계곡에 불법 영업을 하는 그 자영업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버시는 것보다 뭐 합법적이고 그다음에 또 그 이윤이 훨씬 많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이런 거에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향해서 좀 더 뭐랄까 이거보다 나은 게 있다라는 걸 자꾸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강조를 위해서 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커피값 120원 이윤이 많다 이것만 띄어가지고 저는 비판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병욱 편집장님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지금 김상일 평론가처럼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으면 저도 그 비판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발언을 그렇게 해놓고 발언이 이겁니다. 아니 커피 한 잔에 8,000원 내지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저기 나오네요.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알아보니가 있어요. 본인이 알아봤더니 원가가 120원이더라. 그럼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원가 120원짜리를 갖다가 8,000원에서 10,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맥락을 우리가 아무리 따져도 저건 뭐 맥락이라는 게 없어요. 그 맥락은 지금 말씀하신 그건데
120원짜리 갖다가 8,000원, 10,000원 받을 수 있는데 왜 닭죽 팔고 있습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자, 그때 발언이 이만저만해서 잘못됐다. 그거는 내가 얘기하는 커피 원가는 그 커피 전체의 원가가 아니고 원두의 값이었다. 예. 이렇게 정정하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넘어갈 일을 지금 계속 우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맥락이 잘못됐다는 둥, 뭐 국민의힘이 왜곡했다는 둥 판을 키우고 있는데 뭐 국민의힘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저런 식으로 이 커피 원가 120원 판을 키우는 부분이 아마 상당히 고마운 그런 그 언행으로 비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말대로 이 커피 원가가 아니라 원두값 120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커피가 원두만 가지고 뚝딱 나오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커피 산업 그다음에 이것을 파는 어떤 카페를 하는 그거를 비판하거나 그 분야에 대한 구조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비판을 받는다면 저는 그거는 저도 같이 비판을 하겠어요. 진짜 뭣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말은 그 상황과 맥락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아버지하고 이견이 있어요. 예. 저희 아버지는 보수예요. 저는 근데 민주당에 있어요. 근데 계속 보수적인 이야기를 저한테 하세요. 그러면 예. 제가 아버지 그 얘기는 틀렸어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도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맞는 것만 가지고 저를 비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고발한 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싸게 판다라는 의미로 본인이 이해했다건데 그 비싸게 판다라고 이재명 후보는 얘기한 적이 없다 이래서 고발한 거잖아요. 예.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아까 그 16일에 군산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는 결국 요약하면 물론 정확하게 인용은 아닙니다. 요약하면 120원짜리 갖다가 8,000원, 10,000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비싸게 판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요약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거고. 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고발을 한 거잖아요.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 그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재판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그다음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형량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거 대선 전에 그 재판 못하게 하더니 그리고 심지어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서 그 행위를 없애서 본인에 대한 무죄 이걸 만들려고 지금 그 법사위까지 법안을 올려놓고 있는 사람이 예. 지금 국민의힘에는 비대위원장한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한다? 이 무슨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 고발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그 토론회에서의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당선 목적을 위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삭제하는 게 괜찮지만 이 상대 후보 그러니까 낙선 목적을 위한 허위 사실은 처벌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요. 참 이게 그 형법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위증을 해도 그 위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이라는 차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유권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볼 거냐, 이게 논란의 이제 중심에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저는 정해질 수밖에 없다. 왜? 두 가지 가치가 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유권자가 제대로 투표를 하는 자기의 표의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야 된다. 이게 나쁩니까?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 개개인의 어떤 그동안 지켜왔던 헌법상의 권리,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자기가 행사해야 되는 방어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남을 공격하기 위한 것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지금 구분되는 게 형사소송법상에 좀 인정되는 부분이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선을 2주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 단일화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선을 긋던 이 후보의 입장도 미묘하게 변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께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고생 끝에 대성공을 또 터뜨리고 계십니다. 어제
토론회를 했는데 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어제의 MVP는 이준석이다, 김문수가 아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저희가 그런 주장을 지금 단계에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우선 제 역할을 계속 강하게 하겠다. TV 토론의 MVP가 이준석 후보였다 이렇게 치켜 세워줬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일화를 향한 러브콜인 건 분명하죠. 예. 그러나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단일화라는 거는 아마 이준석 후보가 포기하고 본인을 지지해 주는 거, 이걸 의미할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단일화의 키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포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준석 후보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되면 좀 곤란한 것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현재까지 계속 관심 없다는 걸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본인으로 단일화되면 혹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제가 보기에.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단일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준석 후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특단의 대책이란 말을 꺼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이게 단일화에 대한 얘기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이 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특단의 대책은 지금 우리 최병묵 편집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으로의 단일화죠. 예. 본인으로의 단일화가 돼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메신저가 거부되면 그 메시지 전달이 안 된다라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특단의 대책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본인도 보수 진영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더 해서 인정을 받는다면 그다음에는 승리 후보가 누군가,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메신저가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싶고, 그것이 특단의 대책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그 해당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방금 화면에 띄워드린 그 얘기인데, 어떤 이재명 후보가 무능력자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현재 지지율을 뭐 30%대든 40%든 좀 떨어뜨려 놓은 뒤에 그다음에 단일화를 하든 말든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예. 지금은 뭐 이제 50%를 조금 넘기는 뭐 여론조사도 있고 좀 안 되는 여론조사도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조사 발표되는 거는 결국 지금으로부터 한 2, 3일 전에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런 상황이 저기 나오듯이 저런 상황이 되면 아니 둘이 합쳐봤자 이재명 후보 본인 혼자 50%가 넘는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만약에 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대 초반 정도까지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파이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각종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자기로 단일화가 해도 되고 아니면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해도 되고 여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 얘기는 예. 단일화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하던 종전까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유턴한 모양새,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뭐 그렇게 이준석 후보의 말대로 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를 이준석 후보가 어저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주 타겟을 이재명 후보로 정하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도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때니까 김문수 후보도 주 타겟을 이재명 후보로 정해서 일종의 협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봐서는 오늘 23일에 2차 TV 토론이 있죠. 거기에서는 아마 더 강력한 이재명 후보를 향한 양 후보의 공격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 TV 토론에서도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협공하는 모습이 네. 여러 차례 보였거든요. 지금 이준석 후보는 그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좀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렇죠. 이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요, 자기가 전문성이나 어떤 전략적인 어떤 기교 이런 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구에서 세타가 토스를 해주듯이 다양한 토스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한테 그거에 대한 스파이크만 제대로 좀 매겨달라.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의 스파이크 능력이 굉장히 지난 토론에서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협공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를 은연중에 암시하는 듯한, 그렇게 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귀현 부장판사가 민주당이 제기한 술접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사진 3장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 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술접대 의혹에 대해 침묵하던 지귀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재판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 판사는 의혹 제기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고 있고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외부 공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해 민주당 요구처럼 재판에서 손 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입장을 밝힌 지 4시간 만에 더불어민주당은 사진을 공개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사진에는 지 판사가 일행 2명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과 업소 내부가 담겼습니다. 룸살롱 현장 사진과 지귀현 판사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비교해 주십시오. 인테리어 패턴도 소품도 똑같습니다. 민주당 측은 거짓말을 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다는 거냐며 법원이 책임지고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 판사가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즐겼다고 했다는 제보자 증언도 전했는데 다만 직접 입증할 만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이 애매한 사진만 공개하며 여론몰이 인격살인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경기 시흥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용의자 중국인 동포 차철남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인데 차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돈을 꿔줬는데 12년씩 갚지 않아서였다고 답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편의점 주변으로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고 출입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쯤 이곳 업주인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경찰과 119가 출동했습니다. 우리 10시 반 출근해요. 왔을 때는 여기 전부 다 경찰이에요. 경찰 차 한 대, 2대, 2대, 여기도 있고. 피해자는 57세 중국 동포 차철남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도착할 당시 검은색 SUV 한 대가 현장을 벗어나자 차량 번호를 조회했습니다. 오전 11시쯤 조회를 통해 차주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또 오후 2시쯤 편의점 인근 차 씨의 자택에서도 또 다른 시신 한 구가 나왔습니다. 숨진 2명은 중국인 형제였습니다. 그 사이 차 씨는 한 체육공원 인근에서 7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70대 남성은 차 씨의 집 임대인이고 60대 여성은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인데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 씨를 공개 수배했고 저녁 7시 25분쯤 안산 시화호 인근에서 검거했습니다. 기동 순찰대하고 기동대하고 형사들 다 그 근처로 풀었죠. 수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로만 알고 있고요.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네, 어제 충북 청주에서는 대낮에 왕복 6차선 대로변 인도에서 지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에 평소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취지의 범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다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전거를 탄 두 사람이 인도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잠시 뒤 두 사람 모두 넘어지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만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자리를 떠납니다. 10분쯤 뒤 구급차와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한 2cm 넘는 철집이 옆에 있더라고요. 애가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뒤에는 피가 흥성하더라고요.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70대 남성을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은 원래 살해 목적보다 그 사람 불러낸 거지, 피해자를.
70대 남성은 피해자를 이곳으로 유인한 뒤 준비해뒀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체포된 남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양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시흥시 흉기난동 사건의 용의자 중국 동포 차철남이 경찰에 체포돼 범행 동기 등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일어났던 경과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루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있어서 충격을 줬는데요. 예. 다행히 어제 저녁 7시 반쯤 그 피의자가 체포됐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래도 그 불안을 적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어제 아침 9시 반쯤 그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점주 여성 60대 사람이 남성에 의해서 흉기에 찔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듣고 앞에 있던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앞에 있던 차가 발견됐고 그 차의 차적을 확인해 본 결과 예. 이 그 편의점으로부터 한 1km 정도 떨어진 집에 있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그 집으로 갔는데 충격적인 것은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만 50대 남성이 사망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확대했는 결과 결국 오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후 1시 20분 인근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또 70대 남성이 또 흉기에 찔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받으면서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가해자의 주소를 확인을 해봤더니만 9시경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 그러니까 편의점 바로 길 건너편에 이 차철남이 주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거기에서 확인을 해봤더니만 거기에도 또 50대 남성이 사망해 있는 사건을 확인을 했고 계속 추적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7시 반쯤 안산 시와오 인근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차철남 씨를 체포했다는 그런 경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2명을 살해하고 2명의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 차 씨가 어떤 범행 동기로 이 피해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건가요? 일단 편의점 점주 60대 여성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면요. 결국 차철남이 자기 험담을 했다라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주인인 70대 남성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평소에 자신을 무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것 아니겠느냐라는 추정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특히나 어제 오후 8시 32분 정도에 시흥 경찰서로 압송되면서 차철남이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다. 돈을 꺼줬는데 그걸 12년 동안 갚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지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4명 중에 지금 2명이 사망한 참혹한 사건이기 때문에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망한 2명, 이 2명은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난 것으로 지금 경찰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끔찍한 사건인데요. 아침에 말씀드리기조차도 좀 꺼려지는 사건입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분이 어떤 사체가 발견됐었는데 일정 부분 그 부패가 진행된 듯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연사나 병사는 아니고 분명히 타살인 점은 확인이 됐습니다만 누가 언제 어떻게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지금 아까 앞에 있었던 2건의 어떤 그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했던 차철남은 본인이 이 2 사람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보다 명확한 그 동기와 일시 그리고 또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 그 사체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라고 하는데요. 추가적인 그 상세한 것은 경찰이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은 용의자 차철남을 한 10시간 정도 만에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흉기를 휘두른 다음에 오후 저녁 7시가 넘어서 체포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이에
다른 오후에 있었던 그런 흉기를 휘두른 그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빨리 검거가 됐다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차철남이 검거된 게 최초 신고로부터 한 10시간 정도 지난 한 7시 30분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검거가 됐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남는데요. 특히 그 10시간 동안에 인근 지역 주민들 정말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예. 게다가 경찰은 차철남의 행방이 묘연해지니까 이제 수배 전단도 만들어서 공개 수사로 전환까지 했었는데요. 그래도 10시간 만인 7시 24분 정도에 차철남을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시흥시청에서 추가 범행도 우려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하고 집에서 안전을 유의해달라 이런 또 문자까지 보냈었기 때문에 검거되는 순간까지 지역 주민들이 불안이 상당했다라는 점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을 이끌고 있는 지규현 부장판사가 민주당이 제기한 자신의 유흥주점 술접대 의혹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규현 부장판사 입장을 보면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뭐 그런 데를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그리고 나에게 뭐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오전 이제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예. 공개된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 자체가 참 초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4가지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사에 대한 뒷조사 이렇게 하는 것은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예. 더불어서 이렇게 이런 그 공격에 대해서 재판부가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점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은 어떤 그 사회적 세력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사건 자체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그 재판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 부장판사의 입장이 발표된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사진 3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찍힌 사진이었는데 일단은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보까지 벗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공개한 사진 3장에는 그러나 뭐 술이나 접대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진 3장이 정말 그렇게 접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제 내란 수계 혐의와 관련된 재판 전에 본인에 대한 해명을 하는 부분도 그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또 의문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지난주에 이 의혹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입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난주에도 얼마든지 입장을 낼 수 있었음에도 굳이 어제 재판 시작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리의 측면에서 부적절했다라는 지적도 존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노정면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히 이제 관련된 사진을 공개하면서 결국에는 접대 의혹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애초에 그 부장판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분명히 불거지고 있다라는 사실도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사진을 찍거나 동석했던 사람들이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된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거는 뭐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범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법부 자체의 자정작용이 심각하게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는 저 사진이 과연 지규현 부장판사가 그런 민주당이 말하는 술접대 의혹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진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작년 8월에 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 에서 술 접대받았다라고 하면서 룸살롱이란 것은 기본적인 통상의 인식이 여성 접대부와 함께 고급 술을 먹었다라는 그런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어제 공개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성 접대부와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술이 보이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외에 다른 사진을 보이면서 거기에 여성들이 있는 것을 하면서 마치 그런 부분이 적극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인상을 강하게 풍기는 그런 정치적인 그 프로파간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한 의혹 제기라고 한다고 하면은 보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의혹을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일단 유사한 증거를 내놓고
일시, 장소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이 이제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른 의혹 제기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가려대 그와 같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또 거꾸로의 어떤 역풍이 불 가능성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이후에 지부장 판사가 이 사진과 관련된 입장을 따로 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 사법부 흔들기가 아니냐, 도를 좀 넘어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또 지부장 판사에 대해서 사실상 좌표찍기 아니냐, 뭐 공격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민주당의 기본적인 원칙은 사법부가 그 훼손된 신뢰를 스스로 자정할 수 있고 또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윤리감사실이 감사에 도입했다라고 하는데 그 감사도 사실상 좀 더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뭐 추가적인 자료나 추가적인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KT 해킹 사고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관 합동 2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조사를 진행할수록 피해 규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해킹 공격이 3년 전에 시작돼 사실상 가입자 전원의 유심 정보를 빼갔다는데 해킹 배후로 중국 해커 조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은 2차 조사 결과 총 23대 서버에서 25종의 악성 코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1차 조사 때 서버 5대, 악성 코드 4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악성 코드를 심은 최초 시점은 2022년 6월 15일로 특정됐습니다. 해킹이 무려 3년간 이뤄진 겁니다. 장기간에 걸친 해킹 결과 SK텔레콤 전체 가입자를 웃도는 2,695만여 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1차 조사 때는 해킹 피해가 없는 걸로 파악됐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단말기 식별번호도 유출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복제폰을 만들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인데 정부는 가능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조사가 갖고 있는 단말별 인증 키값이 없이는 물리적인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고 해킹이 누구 소행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지만 전문가들은 악성 코드 종류와 수법으로 밀어볼 때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애국주의 해커 집단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돈을 노렸다기보다도 사이버 작전 측면에서 이걸 한 거고요. 미국의 어떤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시행한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정이죠. 조사단은 다음 달까지 SK텔레콤 전체 서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피해 규모와 유출 경로 등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과 종전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2시간 넘게 통화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밝힌 건데 휴전안이나 정상회담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시간 가까이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통화 직후 SNS에 대화가 아주 잘 진행됐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진행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선 겁니다. We just spent 2.5 hours talking to Vladimir Putin. And I think some progress has been made. It's a terrible situation going on over there. 푸틴 대통령도 유익한 대화를 했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Да, продолжался более 2 часов.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он был очень содержательным и весьма откровенным. И в целом, на мой взгляд, 하지만 두 정상 통화에도 별도 합의 사항이나 협상 재개 일정 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세부 사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정할 것이라며 직접 개입엔 선을 그었고 푸틴 대통령도 위기 원인 제거라는 기존 입장이어서 휴전 등 구체적인 합의안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상 진전이 없으면 자신은 빠지겠다며 양측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요즘 대학 캠퍼스는 축제가 한창인데요. 즐거움이 가득한 캠퍼스 풍경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구대학교인데요. 오징어 게임 룰에 맞춰 다양한 게임이 진행됐습니다. 줄다리기에 진심인 모습도 보이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합니다. 신발이 뒤집어져도 멈출 수 없는데요. 학생들의 웃음이 가득한 봄날의 캠퍼스는 이렇게 즐겁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대학 축제 현장 정말 즐거웠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뜻깊은 축제가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축제인데요. 대구 보건대학교에서는 헌혈축제가 펼쳐졌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했는데요.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헌혈축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축제같이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반팔 꺼내 입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루 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낮에 서울이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며 무척 덥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해야겠습니다.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서해안과 남해안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시야가 좁혀져 있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지만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8도가량 크게 오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6도, 대구 32도, 창원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절기 소만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